율리아나와 프란치스칸 책 읽기. 제속 프란치스칸 성인전 2. 우리 시대를 위한 여인, 헝가리의 엘리사벳 성녀, 권숙의 히아친타 OFS 편역, 한국 제속 프란치스코회 출판부. 1장 헝가리에서 독일로. 1207년 안드레아 2세는 현재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인 갈리시아, 즉 할리크에서 볼리니아에 있는 아버지가 정복한 땅을 진압시키려고 자신의 영토의 변경지대 가까이에서 싸우고 있었다. 게르투르드는 항상 그랬듯이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므로 엘리사벳은 헝가리 북동쪽 보드로크 강변 사로스파타크에 있는 왕족 요새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녀가 태어난 정확한 날짜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전통적으로 7월 7일로 본다. 프레스부르크 성이 그녀의 집이었고 부다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요새는 그녀의 아버지에 의해 세워졌지만 불행하게도 현재는 잔재만 남아있을 뿐이다. 헝가리어로는 에르제벳인 엘리사벳에게는 1203년에 태어나 후에 불가리아 왕인 아센 2세와 결혼하게 되는 언니 안나 마리아와 아버지의 왕자를 이을 후계자로 1206년에 태어난 오빠 벨라가 있었다. 안드레아와 게르투르드는 후에 두 자녀 칼만과 안드라스를 더 두었다. 엘리사벳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거의 없다. 단지 13세기의 프란치스칸 작가들이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그녀의 사랑에 관한 첫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그녀가 궁중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몰래 들고 나와 성 앞에서 구걸하는 이들에게 주곤 했다고 말하고 있다. 부엌에서 일하고 있던 이들은 이러한 작은 도둑질에 대해 불평했으며 안드레아 왕의 귀에도 들렸다. 어느 날 그는 치마에 음식을 싸서 성 입구로 서둘러 가고 있던 딸과 마주쳤다. 그는 그녀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기껏해야 4살쯤이었던 아이는 놀라 장미예요 라고 대답했다. 장미철이 아닌 것을 알고 있던 아버지는 보여달라고 했다. 그녀는 치마를 펼쳐 보였다. 참으로 빵은 장미로 변해 있었다. 그때부터 왕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도 좋다고 허락했다. 이것은 물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지만 그녀의 후반부 생애의 모습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반영하고 있다. 빵이 장미로 변한 이 기적은 엘리사벳에 관한 기적 가운데 가장 널리 대중에게 알려져 유난히 장미를 안고 있는 엘리사벳 그림을 많이 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후에 중세 작가들은 이 사건을 그녀의 결혼 시기 동안에 두고 그녀가 남편을 만났다고 보며 남편은 그녀가 이러한 자선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런 구성은 아름답지만 엘리사벳 생애의 후반기에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가난한 이들에게 주는 것을 결코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태도는 실제로 남편과 아내보다는
아이와 부모지간에 더욱 가깝다. 엘리사벳의 어머니 게르트루드는 그녀의 첫 교육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녀는 엘리사벳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독일어를 가르쳐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 안드레아 왕은 1211년 그녀가 겨우 4살이었을 때 장래 튀링겐 백작이 될 루드비히 4세와 약혼시켰다. 그는 당시 겨우 11세였다. 루드비히의 아버지 헤르만 백작은 독일 중부에서 오랫동안 튀링겐을 통치해왔던 루도빙거 가족에 속한 사람으로 1130년부터 백작이란 칭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철의 공작이라고 알려진 아버지 루이 2세가 프레데릭 바르바로사 황제의 의붓 여동생인 주타와 결혼함으로써 로마 황족과도 연관이 있었다. 1211년 헤르만은 55세였다. 그와 둘째 아내인 바바리아 공작인 오토의 딸 비텔스바흐의 소피아 사이에 6자녀를 두고 있었다. 1196년에 마지 어민가르트, 1200년에 루드비히, 1201년경에 헤르만, 그 후 두 아들 하인리히 라스프와 콘라트, 그리고 딸 아네스가 태어났다. 독일은 여러 국가로 나누어져 있었고 영주가 란트그라프이든 마르크그라프이든 각각의 봉건 영주가 통치했다. 그러나 모두는 황제의 신하이며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필요하다면 그를 위해 싸우기도 하였다. 헤르만 1세의 통치 기간 중 제국에 일어난 여러 변화들은 그의 운명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프레데릭 바르바로사의 아들이며 헤르만의 사촌인 헨리 6세 황제는 1197년에 3살 난 아들 프레데릭을 남겨두고 죽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너무 어려서 통치할 수 없었다. 그러자 독일 군주들은 새로운 황제가 되기 위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애썼다. 가장 큰 경쟁자는 스바비아의 필립과 헨리 6세의 동생과 영국의 용자 리차드의 조카인 브룬스비크의 오토였다. 독일 국가들의 모든 통치자들은 이 후보들 중 한 사람을 지지했다. 헤르만은 필립 가족과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브룬스비크의 오토를 후원했다. 그러나 헤르만은 오토와 싸우게 되었고 그 후 곧 필립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노첸시오 3세 교황이 헤르만과 오토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준 후에 헤르만은 다시 편을 바꾸었다. 그의 변덕에 지친 필립은 튀링겐을 공격해 그 땅을 황폐시켰다. 이것이 헤르만이 겪게 될 정치적 어려움의 시초에 불과했다. 제왕이 되려는 경쟁은 더욱 많은 전쟁과 침략을 불러왔다. 그러는 가운데 어렸던 프레데릭은 마침내 1211년에 성년이 되었고 군주들은 충성을 맹세했으나 헤르만은 이미 전쟁으로 영토에 큰 손실을 입은 뒤였다. 그러나 헤르만에게는 여러 전쟁을 치르는 동안 자신 곁에서 강한 후원을 해준 보헤미아의 오토카르 왕이 있었다. 오토카르의 아내 콘스탄스는 헝가리 왕 안드레아 2세의 누이였다.
헤르만의 재산은 이제 전쟁으로 탕진되었으나 안드레아 왕은 부유했다. 자신의 맏아들과 안드레아 왕의 딸 엘리사벳의 결혼을 통해 헝가리 왕과 오토카르의 제휴는 완벽한 전략 같았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재산도 불릴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유익한 것이었다. 즉, 주변의 그리스도교 군주들과의 강력한 동맹은 쿠민족과 타르타르족을 포함한 동쪽의 이교 민족들로부터 자신의 영토를 방어하는 데 필요했던 것이다. 안드레아와 게르트루드 편에서는 황제와 아주 가까운 가계와 동맹을 맺는다는 생각에 행복했다. 우리들에게는 충격적이지만 당시에는 어린 자녀들 사이에 이런 결혼은 흔히 있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두 아이들의 개인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동맹이었다. 아무도 그들에게 물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으나 그래도 부모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분명 바랐다. 신부는 매우 어린 나이에 장래 남편의 궁정으로 보내는 것이 관례였다. 새로운 고국의 언어를 배우고 그 관습을 이해하도록 양육하기 위해서였다. 헤르만과 소피아는 엘리사벳을 독일로 데려오기 위해 헝가리로 사절을 보냈다. 밀베르크의 마인하르트 백작, 바르질라의 발터라는 이름을 지닌 기사, 에질로프 본 베네델라이벤의 과부인 베르타 부인이 그들이었다. 그들과 수행원들은 프라하, 보헤미아, 모라비아, 다뉴브를 향해 동쪽으로 가는 도중에 위험한 지역을 통해 여행해야 하기 때문에 중무장을 했다. 양쪽은 안드레아 영토 서쪽 끝에 있는 요새인 포쪼니에서 만났는데 아마도 독일 사절들이 너무 멀리 여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들은 융숭한 환대를 받았다. 4살 난 공주는 은과 금 테두리를 두른 실크 옷을 입고 있었다. 엘리사벳의 지창금은 군주답게 은 1000마르크와 그녀가 쓸 많은 금은 보석류, 심지어 은으로 만든 요람도 포함된 엄청난 액수였다. 또한 사절을 위한 값비싼 선물들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안드레아 왕 국고에 선물이 주어졌다. 게르트루드는 사절을 통해 헤르만 백작에게 언지를 주었다. 당신의 주인님에게 인내하고 강건하시라고 전해주세요. 하느님께서 저를 살아있게 하시면 그분께 더 많은 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은 후에 엘리사벳의 결혼 문제에 있어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었다. 왕과 왕비는 딸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안드레아 왕은 엘리사벳을 바르질라의 발터에게 안기며 그대는 명예로운 기사이니 내가 큰 위로가 되네 라고 말했다. 발터는 공주님을 보호해드리고 언제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나마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13세기 작가가 쓴 순환기라는 낭만적인 글에서 볼 수 있었다. 다른 자료에서 발터는 자신이 엘리사벳을 항상 특별히 돌보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이 옳을 것이다. 2명의 헝가리 사제인 파가스와 다비드는 그녀의 교육을 위해 함께 그녀의 새 고국으로 떠나갔다. 엄청난 짐을 실은 마차들이 무리지어 독일로 가는 여행은 어린 소녀에게 매우 신나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하루에 약 60km 속도로 천천히 갔다. 그들이 지나가는 산, 강, 마을들은 엘리사벳에게 평생 남을 강한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그 후 어느 날 마침내 엘리사벳은 마차 꼭대기에서 미레이의 집 아이제나흐의 높은 절벽 위에 있는 바르트부르크 성을 처음 보았다. 이들 여행자들의 눈에 멀리서 로마네스크 양식의 둥근 아치로 된 회랑이 있는 희미한 빛을 발하는 석벽이 보였다. 거기서 백작 가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엘리사벳은 향수에 젖었거나 시끌벅적한 환영과 새 가족들의 낯선 얼굴들에 놀랐어도 겉으로 그런 것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귀족은 용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늘 강조했을 것이다. 또한 그녀의 약혼자인 11세 된 루드비히도 그녀를 환영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2사람이 서로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기록한 이는 없다. 전승에 의하면 장래 결혼의 상징적인 약속으로 그 첫날 밤에 엘리사벳은 루드비히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고 한다. 루드비히는 후에도 그랬던 것처럼 처음부터 위로자의 역할을 스스로 맡았을 것이다.